응원하시는 분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헤어스타일이 더 멋져 보이시는데? 지난주에 못 보셨나요? 지난주보다 더 멋져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그때 제가 파마를 하고 나왔고, 네. 그러니까 파마를 하는 이유는 머리 관리가 쉽다고 했는데 진짜 쉽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파마한 머리를 손쉽게 제가 정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화면에 또 잘 나와서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네, 뛰어오셨고 아침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자, 일단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서울시장 도전하겠다. 도전하겠다.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아마 11월 정도나 이때쯤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서울시장 출마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의사를 워낙 제가 오세훈 많이 공격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생각이 있나 보다 예.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도 제가 한번 도전을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이제 검경 수사권 2차 조정을 할 무렵에 제가 법사위 간사였는데 원래 계획은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네. 시장 도전을 하겠다였는데 이게 지연이 됐고 또 아시다시피 2대 범죄 중으로 정리가 됐는데 네. 본회의에서 2대 범죄 등으로 다시 바뀌면서 에이씨 제가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검찰 개혁도 이제 다 네. 돼가고 있고 해서 네.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 민주당 최초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도전을 공식화한 이유가 있으신지? 3년 전에도 제가 다음에 분명히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오세훈이 보여주는 모습이, 네. 이게 진짜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완전히 이거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혼란상, 예. 외화 내빈의 어떤 세금 낭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좀 이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르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약속을 네. 지키는 측면도 네. 있고, 오세훈 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시정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서울시장 이제 선거에 나서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또 평가를 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 발전 방향을 밝히실 것 같은데. 서울시장 시정, 오세훈 시정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진짜 외화 내빈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신속 통합 계획이나 네. 모아타운 같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택 공급을 과감히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시장의 재임 시절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네. 올 하반기 내년 초부터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생겼어요. 두 번째는 각종 그 내세우는 정책들이 네. 진짜 외화 내빈들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링을 만들겠다. 서울링 네. 맞아요. 상암에 이게 만든다. 한 4천억 들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사업 예산이 한 1조 1천억 원대로 늘어났어요. 야,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어느새 있고요. 그러니까요. 돈만. 그다음에 한강버스, 네. 뭐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출퇴근용이냐 대중교통이냐? 네. 출퇴근용 아닌 대중교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출퇴근용이 아닌. 속을 썩이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제 한 달간 점검하겠다. 원래 점검하고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검을 하겠다. 지금 와서 출항한 뒤에 점검하겠다. 출항해서 사람들 막 타고 있고요. 있는데 갑자기 한 달간 무승객 운영 점검을 한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토호제 예. 혼란 있었죠. 아하. 싱크홀 혼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서부 간선도로, 이것도 진짜 시민들 억장 무너지는 행위였는데 공사하고 나서 막 막히니까 철회하고 지금 원상복구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 안심주택 그렇게 홍보하더니만 지금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보증금 떼이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리고 와서 지금은 자기네들 책임 없다, 권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적. 네. 사실 그동안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잘못된 행정을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정의 우선순위가 시민에게 있지 않아요. 자신의 다음 행보를 위한, 즉 시장을 위한 행보였고, 네. 다음 행보를 위해서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외화 내빈. 그런 식으로 지금 시정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또 어떤 공약이 있나? 이런 것도 당연히 서울 시민들이 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약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11월 공식 선언할 11월 때. 공식 선언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철저히 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동시에 서울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대표 도시고 캐리언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네, 확실하게 서울을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11월에 그리고 나오게 진짜 땀 흘려 되는데. 일할 자신 있고요. 누구보다 성실히 땀 흘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일할 자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우리 김미미 님도 우리 동네 박주민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계시고 제가 사실은 예. 지금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제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네. 이해찬 대표님이 당의 온갖 굳은 일은 저 사람이 다 한다라고 평가를 하셨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당에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님도 진짜 당의 대부분의 일을 박주민이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웬만한 일들을 잘한다. 많이 했었고 예. 그 법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군사보건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2차례 검경수사권 조정 예. 이런 것들 다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관련돼서 7가지 법의 제정 개정,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많이 했죠. 그러게요. 그리고 선거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네. 이런 것들 굵직굵직하게 민주당이 지금 성과로 내세웠던 법들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해서 추진하거나 최고위원으로서 네. 또 원내 수석으로 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동료 의원들은 예. 정말 일 많이 했고 일하는 방법을 아는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동안 이게 박주민 의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받았는데 그게 좀 잘 안 알려졌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했죠.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실제로 어제도 보니까 어떤 게시판에 예. 성과를 갖고 오라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보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이후로 최초로 제가 한 거예요. 네. 그 최혜병 사망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하게 시스템이 바뀌었던 게 제가 했던 법안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각종 특검법 제가 다 했었고, 예. 예. 일을 다 시켰네요. 온갖 굳은 건 다 했죠. 근데 다만 제가 얘기를 안 했지. 그리고 당 현대화로 전당원 투표제 예. 했던 거 많은 당원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시스템 제가 당 현대화 위원장으로 구축한 거 아닙니까? 당 DB 시스템 다 그래요. 정리했었고. 예. 박주민의 재발견 느낌인데. 재발견이 아니라 계속 해왔습니다. 억울해하고 싶진 않은데. 억울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이런 것들을 제가 드러내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당내에서의 평가는 네. 민생이면 민생, 개혁이면 개혁.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많이 했다. 뭐 당직자 출신의 지금 패널들은 다 그런 얘기하죠. 당의 일의 40%는 박주민이 했다. 웬만한 일은 다 박주민이 했다. 예. 실제로 그랬거든요. 김미미님도 오죽하면 머슴 뭐 이렇게 댓글도 좀 달아주고 계신데 이제는 좀 알려야 되겠어요. 이제 알리세요. 네. 예. 너무 조용하게 일하셨어요. 이제 알리셔야 될 것 같고 기억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또 은평구의 네. 시장에 네. 찾아와서 박주민 의원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그 기억도 있네요. 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나눴던 그게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일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표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 네. 뭐 인구가 조금씩 줄면서 줄고 노후화되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고 뭐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서울 시민들은 제가 봤을 때 보수화됐다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걸 계속 추구해 오셨어요. 네, 그런 흐름에서 민주당 후보 또는 민주당이 네. 뭐 주거 문제라든지 또는 서울의 발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보다 못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셨던 건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거 공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을 산업적이고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 내놓겠다는 거고 충분히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자신 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보십시오. 네, 무슨 주택을 공급했고 무슨 무슨 산업 정책을 내세웠고 네, 뭘 한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5선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제는 바꿔봐야 될 때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의 주요 이제 재건축 예상 지역을
돌면서 계속 얘기하고 돌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 그 표심을 위한 본인이 그런 것 지금까지 같은데. 했던 수치를 제공했던 수치를 보면은 예. 다른 시장 재임 시절에 비해서 확실히 주택 공부를 못했고요. 그래요. 예, 본인은 뭐 지역 지정, 지구 지정 했으면 된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다가 네. 지금 와서는 말을 바꿔서 신통기획 2.0으로 그 이후 단계도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진작 된 게 있으니.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얘기하는 용적률 상한의 1.2배 또는 1.3배 주겠다고 하는 것도 네. 2023년에 이미 법이 통과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다음 행보에만 관심이 많았다. 서울시장 이후에 서부간선도로 보십시오. 서부간선도로라는 것을 네. 그 지상 구간을 일반 도로화 하겠다는 게 맞아요. 원래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보고 문서에도 서울시 보고 문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연계하여. 근데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3년 늦춰졌거든요. 네. 연계하여 하기로 했으면 3년간 늦추든지 뭔가 다른 대안을 교통 우회도로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일정대로 그냥 하면서 하다가 지금 와서 공격받으니까 난리가 박원순 났었죠. 시장 때부터 계획됐던 일정대로 하는 거다. 연계하여 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하고. 그걸 아예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사달이 난 거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한강버스 보십시오. 운항하고 나서 문제 생기니까 한강버스 이제야 점검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진짜 한강버스는 진짜 황당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잠시라도 일단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부터 다시 하라라고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불안했어요.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속 운항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운항을 좀 중단하고 점검해라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걸 좀 수용한 것 같아서 일단 환영은 하지만 네. 확실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 점검도 점검이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한강버스 납품회사가 배를 한 번도 만든 경험이 없는 업체다. 또 210억 원을 선지급하기도 했고 과정도 이상하고 과정도 이상하죠 이거. 그다음에 프로세스로 봐도 진짜 운항을 하고 나서 점검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왜 어떻게 네. 무슨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집행이 됐는지 다 봐야 되고 예. 확실한 건 안전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중간에 가다가 뭐 서가지고 뭐 사람들 내리고 막 이런 일 있고 막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은 또 이게 차가 배가 멈추면은 화장실도 뭐 한번 첫날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수상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은.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그렇죠. 깜짝 놀랐던 건 예. 그 구명조끼 함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아, 저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 네. 이 배. 그러니까 저런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무리해서 운행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라도 중단하고 점검하라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드디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무인으로 이제 점검하면서 운행한다. 네. 이거는 한 달이라는 걸 딱 들으면서 그럼 왜 시작했어? 이런 말이 당연히 그러니까 나오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안정화 이런 것들은 원래 운항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무자격 업체 이런 데다 배를 맡기고 이러면서 지연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전 점검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3호, 4호 이런 선박들은 받고 나서 이틀 만에 바로 운항을 한 거거든요. 점검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에 쫓겨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스케줄 표를 보면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참 들고. 걱정이 돼서 예. 빨리 좀 점검을 하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말도 안 되는 운항 중단이긴 하지만 받아들인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안젤리나님께서 구명조끼함이 안 열렸다고요? 덜덜덜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점검하면서 예. 실무자에게 들었던 얘기도 굉장히 끔찍한 얘기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 배 난간이 낮아요. 그러면 배가 이제 출렁거리거나 이러면은 난간 너머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했더니 그 당시 현장에 나왔던 책임자가 빨려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황당해가지고. 진짜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아연실색했는데 정말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거 한 달 뭐 안전 점검하고 무인 운항한다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당장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바로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점검을 해서 이걸 좀 이 서울시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의회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또 국회 행안위 의원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너무 끔찍한 말씀을. 누군가의 치적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쓰고 또 무리하게 운항하다 사고 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사과를 하고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사과 안 했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과 안 했고요. 한강 관련돼서 미래한강 본부장만 유감 표시했어요. 그렇네요. 이럴 때 보면 다 오세훈 사라집니다. 그렇게 막 비 오는 날 모자 쓰고 나서 취향식 같은 거 막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사라지죠. 그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금 사실상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셨는데 본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선보다 또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심의 결정, 당심이 중요하다. 이건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어떻게 좀 경선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경선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당원분들 그리고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분들의 선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개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왔던 여러 행보들 잘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모습들 보여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신 있고요. 자신 있다. 이미 이제 뭐 공개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거의 마이콜 실사판이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마이콜 실사판이다. 그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이런 평가까지 했죠. 대선 운동을 박주민이 끌고 가고 있다. 실제로 많은 반향을 좀 일으켰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도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조용히 일했다. 너무 조용한 머슴이었다. 확실히 PR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출마 선언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서울시정에 대한 얘기도 중간중간 하게 되고 오늘 어쩌다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 후보 토론 같이 좀 돼버렸는데 인터뷰 같이 뭐 공식 선언을 하거나 이러면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토론한 자리 한 마련해야겠네요. 오세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서울 시민 저도 이제 서울 시민이지만은 한강 버스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은 뭐 저희가 그 새서울 준비 특위를 꾸려서 종합 그리고 치열하게 대응한 지가 한 1년쯤 됐는데요. 그 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거의 마크맨 없이 편하게 시정했어요. 서울시 의회도 의석 구조가 100대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했고 뭐 아무런 견제나 비판을 받지 않았죠. 근데 1년 전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하고 새서울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마크를 철저히 해왔거든요. 요즘에는 그 서울시장 또는 부시장이 제가 메시지 내면 반응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셨네. 그러니까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다시 한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희님께서 박주민 서울시장 응원합니다. 당선되세요라는 댓글도 주셨고 멍때리기님께서 박주민 이번엔 서울시장 가봅시다 말씀 주셨고 ESH님이 너무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세님께서는 무조건 이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말씀 주셨네요. 아무래도 본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충분히 이길 보실 수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정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네, 또 말씀을 나누도록 네. 하고 한강버스 등등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정부조직법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인데 검찰청 폐지 뭐 정말 그동안 애쓰셨잖아요.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조선 때는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담당을 해가지고 공수처 탄생을 시켰고요. 그 바람에 제가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기소당해서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재판을 지금도 훈장처럼. 네. 그 당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윤석열이 네. 박주민이 밀실에서 주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콕 집어서 콕 집어서 저를 또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기소를 했었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랬고 이 재선 때도 이제 법사위 간사로 검경 수사권 조정했는데 이제 2대 범죄로 직접 수사권을 줄여놨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중이었던 단어를 갑자기 본회의에서 등으로 바뀌면서 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되치기 당한 셈이 됐죠. 네. 윤석열 한동훈한테. 저 같은 경우 한 8년 매달렸었던 일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되면서 네. 나름 이제 저로서도 이제 큰 감회가 굉장히 깊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러니까 이 개혁의 마지막 당에 그걸 것이다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지만은 네. 그동안 보면은 여러 가지 자정작용한다고 여러 가지 모습은 보여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전혀 안 됐다.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다.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법을 통해 가지고 검찰청 폐지라고 해야 좀 안심이 되는 상황이 됐지. 그동안 놓고 보면은 전혀 개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만 해도 뭐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네.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검찰총장까지도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검이 재기 수사를 다시 하자마자 막 녹취록이 쏟아지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란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들이 스스로 네. 검찰청 폐지시키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 뭐 검찰 독재 정권이다 우리가 많이 비판했었는데 그 정권이 오히려 검찰의 문을 닫게 됐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역사는 다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제 보니까 검찰 동우회 아니면 뭐 몇몇 역대 뭐 법무장관, 검찰총장 일부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헌법에 검찰 이렇게 기소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헌법에 있는 내용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헌법을 보시면 예. 뭐 검사가 수사를 한다라든지 아.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바보들이다. 바보들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예.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어허. 저희가 이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놓은 검찰청법에 대해서 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안 받아들여졌고요. 네. 헌재가 여러 차례 검사가 수사하라, 검사가 기소하라는 말이 헌법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법 사항이다. 입법 사항이다. 여러 차례 판단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거군요. 헌법은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의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명작 청구권 하나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영장 청구권, 네. 영장 청구권만 규정돼 있다. 네. 그 영장 청구권을 안 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권을 건드리는 거죠. 수사권, 기소권 이걸 분리했다. 그런데 영장 청구권은 안 건드리고 수사 기소 분리한다. 네. 검찰청 폐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법으로 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검찰 동호회 이 입장 역대 일부 법무장관 검찰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뭔가 위헌인 것 같고 법에 뭔가 헌법에 뭔가 검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권한 중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는 도관으로서 도관이라는 게 통로죠. 통로. 네, 통로. 예. 통로로서의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만 헌법에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누가 하는지
기소를 누가 하는지 더 나가서 네. 이 부분 또는 검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 이건 다 입법 사항이다. 이걸 헌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거예요. 공수처가 생겼을 때도 위헌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니 이게 공수처라는 데가 검사도 아닌데 왜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냐? 네. 아 그때도 헌재가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이거 입법 사항이다. 아하. 예. 특검이 등장할 때마다 특검 수사 받는 사람은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헌재는 이렇게 얘기해서 수사를 누가 하는지 기소를 누가 하는지 네. 또 검사 말고 누가 영장을 청구하는지 다 입법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 공수처 때도 봤던 그런 논리 네. 또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못 막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 때도 반대했는데 다 됐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랬고 특검 때마다 반대했지만 예.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네. 그런 걸 볼 때 그러니까 검사가 이번에도 워낙 파워풀하다 또 검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마치 검사의 권한이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본인들도 생각하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데 사실상 검사의 권한에 의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거, 영장 청구권만 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영장 청구권의 범위 내에 수사권이 들어있다. 영장 청구권의 범위 내에 기소권이 들어있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만약에 기소권, 수사권이 있다면 헌법에 넣어서 했겠지. 영장 청구권. 그래서 누구 지금까지 수십 명이 달려들었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결론은 똑같았다. 괜히 이거는 자신들의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동호회가 지난 3월에 윤석열 이제 풀려나니까 환영했죠. 회원들의 이 노력으로 됐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거의 같은 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검찰이 이제 폐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1년 뒤에 이제 기소청,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그 안에 보안 수사권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안 수사권 필요 없다.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면 된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서 언급도 했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청문회 안 나오네. 법사위 청문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했고 조희대뿐만 아니라 다 안 나오고 직위원 포함해서 안 나오고 대법관들 다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재판연구관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문장을 정리해 보자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안 나온다 이건데 웃음이 나오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사실 이중의 독립이어야 됩니다. 이중의 독립이다.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목적이 아니라 판사가 독립해서 재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판사가 독립을 해서 재판을 한다.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판사가 독립해서 재판을 하려면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에서의 인사권을 가지고 흔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혜나 이런 걸 가지고 흔드는 이런 것도 막아져야 돼요. 저희가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모습을 똑똑히 봤잖아요. 내부에서 인사권 등으로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판결문을 바꾸기도 하고 결론을 바꾸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저희가 사법개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됐어요. 지금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로 시스템을 많이 복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 우려가 됐던 게 저러다 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봤던 거잖아요. 지난 내란 시기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그럼 누가 맞춰줄 수밖에 없냐. 입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못하니까. 자신들이 못하고 행정부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가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독립이라는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독립을 맞추기 위해서 견제하게 돼 있거든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분립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잡고 독립시키는 건데 그 작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의 장악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강화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양승태 때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상고법원 만든다 그래서 로비를 한다고 그걸 이제 재판과 바꿔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개혁이 안 됐고 이번에는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예,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대법관도 보면은 소수 의견으로 일부 판사는 그랬잖아요. 이거 검토할 시간이 없어 사실상. 근데 이거 어떻게 소부에서 하고 전원합의체 오는 건데 소부에서 아예 안 하고 전원합의체 와서 아예 자료 볼 시간도 없이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우리 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걸 국민들이 직접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시스템이 어땠는지 그 얘기할 그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 청문회에 불참을 한다.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불러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자꾸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끝에 상당히 지켜지고 있어요.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스템 또는 기관 간의 견제 이게 안 돼 오고 있다는 지적이 오히려 더 많아요 최근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깨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견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하니까 맞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이러면 안 돼.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독립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겠다 청문회. 주기현 판사는 왜 안 나옵니까? 근데 주기현 판사는 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법부는 상권 분립의 한 주체로서 독립은 보장되지만 견제는 받지 않겠다. 체크 앤 밸런스인데 이걸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법부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건들지 마. 우린 국민으로부터 또 독립을 했어.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다른 매체에서도 그랬지만 미국 헌법이 약간 이거하고 비슷해요. 미국 헌법에. 미국은 헌법을 만들었을 때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 헌법을 딱 들고 이게 신문에 기고한 글이에요.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완벽히 방어하는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핵심이 법원을 철저히 독립시킨 거예요. 국민들이 터치 못하게. 그래서 법관들도 종신제잖아요. 그렇네. 절대 못 건드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미국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 국회법에도 대법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보니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지금 법도 있는데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럽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지금 조희대도 그렇고 법을 제일 잘 알고 또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을 안 따라요? 그냥 답답한 거죠. 국회법 저 121조 지금 띄워놓으셨는데 저 법이 있어요. 저 법 없어도 헌법상으로도 나오라 그러면 헌법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참 국민이 부르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돼 있잖아요. 왜 안 지켜요? 참 이 조희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의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버티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이 청원동이 이제 봤더니 제가 어제 봤을 때 9만 명이 넘어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9만 6천 명까지 됐네요. 10만 명 향해 가고 있고 뭐 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고 법사위에서 이거 국민들의 목소리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예. 뭐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든지 아, 뭐 이런 걸 것 해야 되는데 같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독립이라는 말을 한다 그래도 뭐 헌법을 보든 법률을 보든 할 수 없는 걸 하면서 본인들은 무조건 건드리지만 말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설명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무오류의 집단입니까 사법부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번에 선거 못 나올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예? 뭐 개별 사건도 사건이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내부로부터 판사들이 내부로부터 독립해서 판단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모든 어떤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 좋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듭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침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모습도 다 드러내고 제도 개선도 하고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하고 또 이제 방송통신이 이것도 새롭게 출범을 시켜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마치 이런 네. 지금 개혁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1년 조금 넘으면 2년 조금 안 돼서 예. 우리가 대법원장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나쁜 마음 먹고 대법원장을 우리 사람을 안 치고 그렇네. 막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권력을 틀어지고 네. 뭐 우리가 지금 재판을 공영방송도 흔들지 않는다. 놔준 거잖아요. 아, 그렇네. 방송도. 방송 놔줬고 검찰도 우리가 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칼로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휘둘렀던 권력을 다 내려놓는다. 뭐 이런 거네요. 전 정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휘둘렀던 법원도 거. 사실 대법원장만 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그다음에 일반 법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 오히려 이거는 그걸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아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차라리 한번 우리가 쓰고 한 2년 휘두르고 2, 막 3년 휘두르고 그냥 그럴 만하네.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그렇다. 대법원장이요 임기가 우리 대통령 임기보다 더 짧아요. 이제 그것 끝나요. 이제는. 그렇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대고 뭐 이게 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느니 네.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그렇다느니 그게 또 아니네. 아니에요. 그렇네. 어떻게 검찰 보면 권력도 정확히 내려놓고 말씀드리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검찰 카르텔 네. 또는 사법 카르텔 또는 언론 카르텔 또는 세 가지가 묶여져 있는 네.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그걸 해체한다. 흐트러 놓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네. 그거 말고 지금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니 방송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놔주겠다는 거고 검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놔주겠다는 거고 법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네.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사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더 공고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인데 그렇죠.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흔들기다. 뭐 이재명 그럼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막 만든다. 휘둘러 볼까요, 진짜? 막 해요, 막. 강한 모습 좋아요. 네? 한번 휘둘러 주세요. 한번. 국민의힘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짜 예. 이게 그 기득권 카르텔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지키려고 자꾸 하는 건데 참 안쓰럽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보다는 사법부 그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 주장도 하고 있지만 나올 수 있고요. 네. 제도 개선도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저희가 했었던 얘기들 거의 될 뻔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수평적인 행정위원회로 바꿔서 네. 거기에 인사 관련된 위원회도 과반 또는 절반은 네. 시민 쪽에서 들어가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못하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법원장도 임명이 아니라 호선하게 만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한 얘기가 있었어요. 대법관 증언하고 그다음에 법관에 대한 평가도 실질화하고 네. 예,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아하. 이제 해야죠, 사실은. 그래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이제 출근을 했네요.
출근하겠죠. 네, 출근했어요. 출근하듯이 내일 청문회도 나오면 될 텐데 청문회는 안 나온다. 국민들 앞에는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또 출근은 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다른 사람이 여기 직원이 또 열어줬네요. 예, 직접 문은 열지 않습니다. 닫지도 않고요. 지금 뭐 저희가 지난주에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출근은 좀 하고 있다. 이제 법사위에서 대응 방안을 오늘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기현 판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결국 재판정에 가봐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법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 개입 의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9일 만에 내리는 모습. 소부에 갔다가 바로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가 오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6만 쪽을 이틀 동안 검토해서 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근대 형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구속 기간을 유일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주고 체포적 부심 심사 기간 산입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 단계 이의 절차가 법에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의를 심사해주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그동안 없었던 일이. 하필이면 윤석열 때 이런 벌어지냐.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조희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해명을 해야죠. 왜 그랬는지라든지. 아니 해명을 육성을 안 하잖아.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 이러고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GD도 아니고 이렇게. 이러고. 그래서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죠. 뭔가 법원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무슨 포럼에서 세종대왕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연설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 그러던데 실제 그 보고서에는 뭐 세종대왕이 뭐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없고 재판을 신중하게 해라라든지 당사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는데 그런 얘기 싹 빼고 얘기 안 하고 상당히 좀 재밌는 분이에요 저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독립, 신뢰 지켜낼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퇴근하는 모습, 입장을 낸다고 한 다음에 입장을 그냥 글로만 내고 그냥 가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모으고 가는 모습 제가 봤는데,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주기현 판사 청문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시청 앞에 대한문 그 앞에서 또 뭐 사법부를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집회를 또 했습니다. 뭐 서울시에 또 계시고 서울시장 준비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서울시의 장애 집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24시간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들도 제대로 본회의 상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나가서 저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특히 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도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예 상정을 못 시키고 있어요. 장도영 대표 표정이 무섭습니다. 지금 발언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의 민생은 버렸다. 민생은 버렸다. 보여지고요. 예전에 이제 황교안, 나경원 이 투톱 체제 때로 좀 돌아간 게 아닌가. 그때 결과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또 답습한다. 보면은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 보면 들고 온 뭐 현수막, 피켓 이런 걸 보면 윤어게인이 적힌 수건도 어제 보였고 윤석열 사진이 들어간 깃발, 뭐 태극기, 성조기, 멸공 깃발 든 집회 참석자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결국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러니까 내란과 절연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은 이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은 극우 위에 떠 있는 섬 같아요. 아, 극우 위에 떠 있는 섬.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사이비 2단 극우의 큰 바탕이 있고 거기 위에 그냥 외피로 떠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그래서 섬처럼. 뭐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들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크게 지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밑에가 안 바뀌면 사실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과연 바뀔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때는 어차피 TK 뭐 PK 일부 그거 빼고는 어차피 승산이 없어. 여기를 지키자. 똘똘 뭉치자. 이런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다 포기했다. TK만 지키자. PK만 가져오자. 그러니까 언더진윤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했었는데 김문수 때 봤잖아. 41%. TK PK 괜찮았잖아. 이쪽만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돼. 희망이 있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울 텐데 총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3년. 유권자들이 많이 잊을 거야. 까먹을 거야. 이런 생각에 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뭐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특검 수사나 이런 것들 보면 뭐 2단이나 사입이라고 불리는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뭔가 쐐기가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당이 변하는 걸 막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뭐 통신당, 신통당 뭐 이렇게도 부르던데 신천지 통일교 가 있는 당이다. 뭐 이렇게도 국민의힘을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절연이 안 돼. 그쪽으로도 절연이 안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에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권성동 받았던 큰관장 아니면은 뭐 세뱃돈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어느 100억 정도 조성설 나오잖아요. 100억을 그렇죠. 조성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뭐 윤영호 본부장도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 중에 일부라도 이제 선거 시기에 국민의힘에 흘러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요구 뭐 이게 내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거 플러스 그렇죠. 헌법을 어긴, 정교 분리는 어긴, 또 정당법을 어긴. 과거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해산될 때 해산 사유 중에 하나가 특정한 세력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했다. 이게 요건 중에 하나였어요. 딱 맞네요.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이 그렇게 당원을 집단적으로 넣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의사결정을 왜곡했었다. 이게 드러나게 되면 이건 해산 사유에 해당되죠. 해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 헌법 또 정당법 그리고 통진당 그 상황까지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바뀔 상황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필리버스터 지금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 황당했던 게 어제 우리 당 의원 중에 한 분이 급하게 호출된 거예요. 왜요? 필리버스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그러면요? 국민의힘 쪽에 필리버스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이 더 길게 한 거예요. 후보가 아닌데 와서 하면서 더 길게 한 거예요. 진짜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청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청해놓고. 그래서 하도 그러기 때문에 어제 원내대표 간에 잠깐의 이야기가 있었대요. 야, 니들 이 정도로 안 할 거면 오늘 이제 마지막 법안 그거는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 안 하는 니들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근데 결국은 필리버스터 또 신청은 했대요. 지금 하고 있어요. 김은혜 의원이. 어제 8시 넘어서부터 이제 하고 있죠. 계속.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 8시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네. 24시간. 이게 뭡니까? 근데 주호영 부의장은 또 사회도 안 본다면서요. 사회도 안 본다 그랬죠. 그러면 우원식 의장하고 이하경 부의장 둘이서 맞교대하고 둘이서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빵꾸 내면은 우리 당 의원들이 가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상황이네. 그냥 황당한 일이죠. 그냥 왜 합니까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지금
국정자원 이 화재 때문에라도 여야가 이제 필리버스터보다는 이걸 어떻게 빨리 돌파하고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좀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뭐 우리 관세 협상 있죠. 또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방위비. 그 다음에 에이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안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에너지 써야 될 게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좀 합쳐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뭐 미국 쪽 극우 쪽하고 손을 대가지고 방해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는 언젠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애투쟁하면서 온리윤, 포리윤, 네, 뭐 이런 윤어게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국회가 제 기능을 오히려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분명한 모습인데 이런 궁금증도 주셨네요. 아니 토론 안 하면 종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 필리버스터 왜 이게 맞춰줍니까? 이런 의견도 주고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 시청자분들께서 준비만 됐으면 그때 저희가 종료시켰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원래 24시간이 지나서 표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안 하고 가만히 두고 빈 단상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원래 굳이 막 더 토론할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지고 종결시킬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뭐 벙클 이거 막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 법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법도 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토론할 수 없으면 그냥 종료 끝. 바꿔야 될 땡 필요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보장한다는 건 상당히 유의미하죠. 네. 유의미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하는 건 좀 너무하다. 너무하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난주 금요일에 법정에 나온 게 오랜만에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참 짧은 흰 머리 그렇게 안 나오다가 보석하니까 나오는 거 봐요. 지난번에도 체포적 부심이죠. 그거 한다니까 나왔고. 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저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오히려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 안 나오다가 보석대 나오고 보석대 나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나 풀어주면 앞으로 재판 잘 나올게.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그게 서바이벌하기 힘들다고. 서바이벌을 해서 하필 거기에 또 왜 영어를 쓰냐. 서바이벌이라는 또 단어를 쓰고 영어를 섞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짧은 머리 염색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흰 머리가 보이고 뭐 뱃살은 많이 들어갔다 이런 평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건강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1.8평 그 독방에 있으면서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 술도 안 먹게 해주고 운동 시간도 사실은 보장돼 있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아크로비스타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살이 빠지고 했다는 건 당뇨병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체중 관리 중요하니까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하여튼 중요한 게 지금까지 재판에 협조하지 않다가 보석대 딱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 풀어주면 앞으로 재판에 응할게. 뭐 거래하는 겁니까? 구속돼 있을 때도 재판에 안 나왔던 사람이 풀어주면 나온다? 그럼 앞으로 구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걸 형해화시키는 거야? 재판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구속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룰로 굳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 다 이러는 거죠. 버티다가 그렇죠. 나 풀어주면 재판에 갈게 이러면 다 이제 구속 풀어주는 겁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그렇게 막아서 형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더니만 구속제도의 의미도 지금 상실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망가뜨리려고. 만약에 법원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죠. 만약에 사법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다 신청해서 저요. 응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구속돼 있는데 재판 나오려면 다 거부해요. 그다음에 너 왜 안 나오니 구속 풀어주면 나갈게. 그러면 윤석열도 그렇게 해줬잖아. 그럼 다 풀어줘야지. 다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 자체가 참 저희가 이제 입에 올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검찰총장으로서 심지어 대통령도 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는 형사사법제도의 대부분의 것들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네. 특혜 이런 특혜. 것들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걸 용인해 왔던 법원이 예. 국회가 나오라니까 안 나오겠대. 아, 그렇네. 황당한 거죠. 황당한 상황이네. 야, 뭐 이번 주 안에 빠르면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보석 허가 인용 안 되겠죠? 저는 안 될 거라고 안 될 봅니다. 거- 안 아까도 되겠죠?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와 모습도 음. 보석을 해줄 수 없는 거지만 네. 이걸 보석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 나온다. 김건희도 좀 얼굴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봤는데 뭐 이제 마스크로 이제 얼굴을 가려가지고 공개한 뭐 의미가 퇴색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물론 근데 만약에 기침이 나고 이러면은 요즘 코로나도 좀 돈다고 하니까 돌았다고 하니까 조심한다고 하는데 안경 끼고 마스크 쓰고 나와 있는 김건희 모습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다른 매체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순진무구한 사람인 것처럼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순진무구한 네, 사람처럼. 순진무구하다, 착하다, 순진무구하다. 아,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른다 뭐 이런 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라는 것을 연기하려고 무척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말 경청하는 듯한 자세, 어리버리하고 어리둥절한 것 같은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아, 나와서 인사도 하고 앉기 전에 이제 네, 앞에 네, 고개 네. 숙이기도 그런 것 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다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아, 내란 같은 건 난 아예 몰랐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란과 엮이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최고고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공천 개입 이것도 예. 다 윤석열이 한 거다. 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화 명태균하고 전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네. 전화하라고 윤석열이 시켜서 난 전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범으로 엮이지 않고 다소곳 하잖아요. 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그런 전략. 약하고 모르고 아하. 어리둥절하고 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다 그렇고. 예. 그렇네. 아, 그런 전략을 또 펴고 있다. 이걸 이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석하고 있다. 그럼 윤석 예. 알선 수재가 낫잖아요. 뇌물죄보다. 그렇죠. 자기가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뇌물. 남편이 공무원이고 자기는 그냥 통로로 시키는 대로 뭘 받았다. 그거 알선 수재. 그러니까 내란은 몰라. 내란하고 절연. 그러니까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형량이 나올 만한 그렇죠. 그걸로 지금 네. 전략을 짜고 있다. 뭐 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 어차피 무기 뭐 사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버티기 전략. 근데 내가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좀 재판을 받고 싶다. 예, 그 얘기할 때는 직접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네. 그런 전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있었는데 네. 좀 황당하더라고요. 1층이 아닌 지하 통로를 출석을 그 했는데 얘기도 황당했죠. 뭐 지하에서 문 여는 사람이 아는 기자라면 기자였다 이것도. 그 출입증을 찍어서 열어줬다. 뭐 기자 말로는 모르고 있다가 그 특검의 방침이 지하로 출입하는 것인 줄 알고 열어줬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하로 출입할 거면 다 브리핑을 사전에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없는 상태인데 열어줬다 이건 좀 아니죠. 이게 좀 이상하다. 네, 이상하죠. 그래서 검찰 이제 권력과 언론, 일부 언론이 또 이렇게 밀착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박성재 전 장관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 좀 하라 그래요. 레파토리가 레퍼토리 똑같아. 네, 똑같죠.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12.3 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도 제일 먼저 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다음 날 안가 회동도 안가 회동도 했고 그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네. 참 여러모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역할을 많이 했죠. 계엄당일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했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고 깨알 같은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박성재도 네. 우리 국회의원들 되게 미웠을 거예요. 아 왜요? 건방지게 자기한테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그 과거에 국무위원일 때 태도 한번 보십시오. 본회의장이나 법사에서 보여주는 거. 태도가 이 자식들이 뭔데 나한테 자꾸 땡땡대? 뭐 이런 표정이에요. 두고 보자. 좀만 있어봐.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김용현 장관이나 아니면 군 수뇌부를 통해서 느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느꼈는데 그런 모습이 국무위원들 중에 특히 박성재 전 장관한테 느껴졌다. 이걸 보면 박성재 그다음에 그 당시 법제처장 누구죠? 이름도 사인회동 이완규 이런 사람들 다 그런
표정의 대가들이. 표정의 대가들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끝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알고 있어서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불량한 태도를 우리가 봤었다. 그 좀 이상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민 뭐 이런.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죠. 당당한 표정 이런 거 좀 볼 수가 있었고. 제가 뭐 자료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고개를 좀 이게 약간 좀 들고 있어요. 이 태도 자체가 약간 고개를 들고. 뭐 저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걸 우리가 잊을 수 없다. 잊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직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 됐죠? 일단은 방통위원장으로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필리버스터 와서 보더라고요. 네, 뭐 내 사형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소관된 부처의 장관들은 앉아 있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네. 근데 내가 내 사형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거 보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갔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국회에서 열어가지고 뭐 강성지휘층 개딸의 추석 선물로 이걸 바쳤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헌법소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고 계십니까? 뭐 들을 필요 없죠. 들을 필요 없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 법인카드 이용 혐의라든지 대전 MBC 사장할 때 이런 부분 수사받아야 되고 최근에 뭐 2인 체제, 3인 체제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잘못된 결정을 계속 했다는 거죠. 잘못된 결정이면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던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또 받고 있으니까 확정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검찰 수사가 있잖아요. 경찰이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 의견으로 넘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헌법소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무직인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겨냥한. 그러면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마다 모든 장관들이 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자, 특검에서 전용기 탑승 이현모 전 비서관 아내 소환했다. 그동안 우리가 나토 신씨라고 불렀던 그분인데 소환이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만 좀 정리하고 좀 마무리해 보죠. 뭐 아시다시피 뭐 위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사실 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뭐 각종 특이나 이런 경우들은 자기 역할을 마치면 해산되잖아요. 그래요. 끝. 그러면 고발 주체가 사라지면서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죠.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발할 수 있게, 법사 연장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요 시기만 넘기면 돼. 거짓말을 해도 요 시기만 넘겨야 돼.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꼼꼼하게 잘 법안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늘 서울시장 이 포부 출마 이제 포부 준비하시는 말씀부터 해가지고 현안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면 오늘 좀 덜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이 박주민 의원께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또 업이 돼서 이렇게 또 방송하게 되네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서울시정 얘기와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